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무기인가 봐요. 네, 러시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공습에 극초음속 지르콘 미사일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이런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키우의 포렌식 과학연구소의 올렉산드로 루빈 소장은요, 2월 13일 날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뭐라고 얘기했냐. 지난 7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한 미사일이 바로 3M22 지르콘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루빈 소장은요, 당시 수집된 이 미사일 잔해물을 분석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거기에 보면요, 이 3M22라는 이런 각인이 보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르콘 미사일이 사용됐다는 이런 여러 가지 부품과 파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빈 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해당 무기 유형의 특징으로 이게 입증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러시아는 그동안 킨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사용해 극초음속 미사일의 효과를 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진짜로 실전 배치된 제대로 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러시아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지르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르콘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근데 이번에 발견된 미사일의 잔해를 살펴보면요, 일부 부품은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로켓에서 호환되는 그런 부품도 있지만, 특히 제트 엔진하고요, 조향장치 잔해의 경우는요, 이 지르콘 미사일에만 사용되는 부품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관찰됐다고 합니다.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르콘 미사일을 가리키는 3M22 이 각인이 여러 군데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지르콘이 실전에 투입된 게 맞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의 지르콘 미사일을 실전 사용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방공망 전력에 더욱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지르콘의 개발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지르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순항 미사일의 추진체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잠깐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극초음속 무기란 건 뭐냐면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발휘하는 모든 무기를 통칭합니다. 대표적인 종류로 스크램제트나 이중연소 램제트 엔진을 사용해서 스스로 추진하는 체계가 있고요, 극초음속 미사일 중에는. 그 다음에 글라이더처럼 활공만 가능한 부스트 글라이드 형태가 있죠. 이건 제가 예전에 극초음속 미사일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특히 이 자체 추진으로 가는 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은요, 이 스크램제트나 이중연소 램제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게 바로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램제트나 스크램제트 엔진 얘기를 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 기존의 터보판 엔진은요, 여러분들 여러 개의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서 공기를 압축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램제트 엔진은요, 압축기가 필요 없습니다. 압축기가 필요 없이 경사 충격 효과로 아주 강한 출력을 낼 수 있어요, 공기를 압축해서. 또한 스크램젯 역시 원리는 유사하지만 좀 더 정교한 형상이 요구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램제트는요, 작동하는데 마하 1의 속도가 필요하지만 이 스크램제트는요, 마하 5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스크램제트를 이용해서 가속하는 것은 사실 비효율적이죠. 따라서 램제트와 스크램제트가 혼합된 이중연소 램제트 엔진 기술이요, 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각국에서 아주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분야에서 러시아는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냉전 말기부터 초음속 대함 미사일과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련이 해체되면서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개발은 진행되지 못했죠. 그런데요, 소련은 냉전 시절인 1980년대 이미 마하 1.6의 속도를 내는 사정거리 550km급의 P-700 그라니트 미사일을 개발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방 해체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고의 노력 끝에 최고 속도 마하 4.5, 사거리 800km의 P-800 오닉스, 이게 수출명은 야혼트인데 이 오닉스 대함 미사일을 개발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인도가 들어옵니다. 예전부터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눈여겨봐온 인도는요, 과감하게 막대한 자금을 러시아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NPO 마시토 노스트레이니아 설계국과 인도의 국방연구개발기구 DRDO, 이게 Defense Research and Development Organizations라는 이런 뜻인데, 이 DRDO의 합작 투자로 만들어진 브라모스 항공 유한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닉스를 바탕으로 개발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바로 그 유명한 브라모스 대함 미사일이죠. 그런데요, 이 과정에서 인도는요, 러시아가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후속 체계로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 개발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입지를 시작하죠. 다시 한번 러시아와 공동 개발을 모색하게 됩니다. 러시아는요, 인도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충당하고 러시아가 핵심 기술 대부분을 연구 개발하는 방식의 공동 개발을 제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양국은 이미 브라모스를 개발하면서 비슷한 협력 체계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돼요. 사실 러시아는요, 비용 부족으로 P-800 오닉스의 최종 개발과 생산 단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브라모스를 먼저 양상시켰었죠. 근데 이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하면서 러시아는요, P-800 오닉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수 있었어요.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인도의 DRDO하고 러시아의 NPO 마시노스트로예니아 설계국은요, 공동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인 브라모스2를 개발하는데 합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르콘이 등장했나요? 네,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요, 이 공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인도가 러시아에 지불한 막대한 비용은요,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인 3M22 지르콘의 최종 개발을 마무리하고 실전 배치 단계에 도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검증된 지르콘 미사일의 스크램젯 엔진과 형상 설계를 포함한 핵심 기술이 다시 브라모스2 개발에 투입될 계획이었죠. 이러한 사실은요, 공동 개발을 위해 설립된 합작 투자 회사는 브라모스 에어로스페이스의 아툴 라네 CEO의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툴 라네는요, 2020년 인터뷰에서 현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개발을 완료한 국가는 러시아뿐이며 러시아제 핵심 기술과 구성 요소가 브라모스2에 반영될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즉, 지르콘과 브라모스2는 사실상 거의 한 배에서 나온 형제 미사일이라는 얘기죠.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대한 다양한 플랫폼에 장착하며 또한 최대한 다양한 표적에 대해 사용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지르콘은요, 대함대지, 즉 고종좌표대함 대함대지 공격 겸용, 그 다음에 수상전투함 발사, 그러니까 수상전투함에서 보통 이제 수직 발사를 해요. 그리고 잠수함 발사가 모두 가능한 유형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공중 발사형과 지상 발사형이 추가로 연구 중이죠. 지르콘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러시아는 플랫폼에 맞춰 무기 체계의 규모를 설정하지 않고요, 목표 성능을 우선 설정한 후 해당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개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르콘 역시 극초음속 장거리 비행 능력을 구현하기 위해서 대형화가 됐습니다. 이 지르콘의 기본 데이터는요, 공개된 게 없어요, 사실. 하지만 발사 영상 등을 분석한 추정 정보에 따르면요, 전장이 850에서 900cm 정도, 그 다음에 핀을 제외한 부스터 직경이 약 6에서 70cm 이상으로 보입니다. 앞서 개발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인 오닉스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다르보다도 크고 무거운 대형의 미사일이에요. 이는 사실상 러시아의 3S14 UKSK 수직 발사기의 확장형인 UKSK-M의 한계 규모에 가까운 그런 크기입니다. 따라서 이 지르콘 미사일은요, 호위함 이하의 소형함에는 탑재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탑재할 경우도 3, 4톤급의 무장 탑재가 가능한 대형 쌍발 공격기나 폭격기급 이상의 항공기가 요구되죠. 그러니까 가장 여기서 적당한 게 뭐겠습니까? 3, 4톤급 무장을 항상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미그 31이라든가 혹은 TU-22 이런 백파이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지르콘이 이렇게 되어간다는 이유는요, 지르콘이 운동 에너지와는 별도로 직접 표적을 격파하기 위해 별도의 탄두를 탑재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큰 동체를 활용해 300kg 이상의 탄두를 지르콘에 탑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탄두가 향후 연구 개발 방향에 따라 감시 정찰용 수단이나 250킬로톤 이하의 저위력 핵탄두로 대체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러시아는 지르콘의 시험 발사 이후 이 미사일이 사거리 1000에서 1500km 이상, 비행속도 마하 9 이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러시아는요, 이 지르콘에 대해서 2017년에 함정용이 개발되었다고 주장했고요, 또 2020년에는 여전히 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는 등 정보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 허위 정보를 정식 경로로 이렇게 공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르콘의 실제 성능을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대략적인 성능을 좀 추측해 본다면 네, 2020년에요. 러시아의 신형 호위함인 코르시코프에서 발사한 이 지르콘이요. 450km 떨어진 지점에 표적을 타격하는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측정해보니까 비행 속도가 마하 6에서 8, 비행고도 28km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고도 28km라는 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탄도미사일 같은 걸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북한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거 쐈을 때 비행 고도가 60km밖에 안 됐는데 요거 탐지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낫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사거리는 최소 450km 이상, 최대 순항 비행 속도는 마하 6에서 8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5월에는요, 국가시험의 일환으로 1000km 거리의 표적을 타격하는 시험이 진행됐다고 발표는 했었지만 해당 비행시험은요, 러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확실히 추적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 언론에 보도된 신뢰 가능한 정보에 의하면 단거리 공격을 위한 저고도 비행 시에 사거리는 300에서 500km, 사거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고도 비행 시에는 750km 내외의 사거리를 보장할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이 극초음속 비행의 특성상요, 낙하 직전까지 양력을 유지하는 비행 패턴을 유지한다면 1000km 이상의 비행도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요, 스크램젯 엔진의 연소가 종료되고 공기 저항으로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극초음속 비행이 제공하는 치명성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러시아 매체는 지르콘이 극초음속 스키밍 비행을 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요, 이건 사실 좀 뻥 같아요. 왜냐? 이게 여러분들 시스키밍 뭐예요? 바다 해수면 위로 바짝 붙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항력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마찰열도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단거리 공격 시 최종 돌입 패턴의 일부로 고도를 낮춰서 단시간만 수평으로 비행하는 기능은요, 충분히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러시아 해군은 지르콘의 최종 배치를 승인한 이후 잠수함과 수상함의 대함 공격용으로 선행 생산형 도입에 착수했는데요. 2022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예산난이 이어지면서 연구 개발 비용이 크게 감축돼서 극초음속 비행을 위한 핵심 내열 소재와 기자재의 수급이 곤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얘기가 돌았었어요. 또한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순항미사일의 제조 혹은 전략적 억측을 유지하기 위한 탄도미사일 등의 대부분의 이 자원이 투입되고 있어서 대한미사일인 지르콘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밀려난 상태였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면서 어느 정도 상황을 수습한 러시아는요, 이 지르콘을 대지 공격용으로 개량,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양상을 보면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 건가요? 작년 12월 29일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일간지 키우 포스트에 의하면요,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향해 약 300발의 KH-22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 KH-22 순항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이냐? 최고 속도가 마하 4.5, 개량량은 마하 5예요. 그 다음에 최대 1000km를 고도 200km 초고공으로 순항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30도 각도로 내려꽂히는 그런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만 보면은 거의 극초음속 미사일하고 뭐 비슷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전쟁 기간 내내 우크라이나는 이 300여 발의 KH-22를 단 한 번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S-300, S-400은 물론 서방이 제공한 패트리어트, 그 다음에 나삼스 등을 총동원했는데도 이 KH-22 초음속 순항미사일 요격에 실패했어요. 이건 굉장한 시사점입니다. 한마디로 뭐냐? 극초음속까지 갈 것도 없이 KH-22 정도의 초음속 순항미사일만 해도 기존의 방공망으로 요격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실전에서 증명된 셈이에요. 더욱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2015년에 마하 4급의 YJ-12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또한 북한도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죠. 따라서요, 이제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초음속 및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도 2021년에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항미사일과 대한미사일은 종이 한 장 차이죠. 이 199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의 초음속 대한미사일 개발 프로젝트는요, 2000년대에 활발히 진행되었던 러시아와의 기술 교류로 활로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인도와 러시아의 공동 개발이었던 브라모스와 달리
상당 부분 우리 독자 기술로 그야말로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이 국산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완성돼요. 그리고 2022년 2월부터 이게 전력화가 되죠. 이를 바탕으로 초음속 순항미사일도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그리고 활용 정점을 찍는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놀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요, 동시에 적성구의 초음속 및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에 대한 방공망 차원에서의 대응도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기존의 방공망이 요격에 실패했다는 점을 엄중히 생각해야 돼요. 갈수록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아무튼 이 초음속 및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은 이제 우리한테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초음속 및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개발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에 대한 소식이 나온 대로 여러분께 발빠르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